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그녀, 라라입니다.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벌거벗은 정신력입니다. 이 책은 2024년 1월에 출간되어 현재 입문 분야 신간이자 베스트셀러인 책이에요. 출판사는 세멘파커스, 저자는 유아나리, 옮기니는 김문주님입니다. 이 책은 현재 베스트셀러, 도둑맞은 집중력의 저자 유아나리의 신작입니다. 아마존 1위, 뉴욕타임스, 가디언의 화제의 베스트셀러이자 테드 2천만 뷰, 도서 누적 판매 180만 돌풍을 일으킨 저자의 책이기도 합니다. 당신이 불행한 이유는 불행의 이유를 당신에게서 찾기 때문이다. 외로움과 우울함, 슬픔과 무기력함이 절정에 이른 시대에 진정한 행복의 조건에 대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저자는 이미 10대 시절부터 우울감과 좌절감, 무기력함에 사로잡혀 있었고 평범한 모든 것이 힘겹기만 했다고 고백합니다. 저자 자신의 정신력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으며 해결책으로 많은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항우울제를 복용하기로 했지만 만성화된 불안과 슬픔, 패배감은 오랜 시간이 흘러도 호전되지 않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약을 먹고 병원을 다녀도 계속해서 다시 주저앉게 되는 상황에서 저자는 전 세계 200명이 넘는 사람들을 만나 취재했으며 큰 깨달음을 얻게 됐다고 말해줍니다. 당신은 망가지지 않았고 나약하지도 않으며 아무런 잘못을 하지 않았다. 단지 연결을 잃어버렸을 뿐이다. 저는 이 책을 보면서 저자의 경험을 바탕으로 잃어버린 연결고리를 밝혀내고 그것을 회복시켜주는 과정을 통해서 삶의 진정한 행복을 찾을 수 있다는 사실을 배울 수 있었어요. 단순한 위로가 아니라 근본적이고 명쾌한 해결책을 제시하는 인생 책이에요. 그럼 저와 함께 마음의 면역력을 되찾는 법을 만나시러 책 속으로 들어가 보실게요. 누가 당신의 정신력이 벌거벗었다고 하는가? 당신을 괴롭히는 외로움, 좌절감, 불안과 우울은 결코 당신의 나약한 정신력 탓이 아니다. 연결이 실종된 시대에 살아남기 위한 진정한 해결책. 오늘날 전 세계적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우울과 불안, 좌절과 무기력함에 거대한 소용돌이 빠져있다. 우리는 왜 이토록 아프고 괴로운 걸까? 우리는 지금까지 이것이 모두 자신의 책임이라고 들어왔다. 마음이 나약하고 정신력이 부족해서 혹은 어딘가 고장나서 우리는 더 이상 스스로를 탓해서는 안 된다. 우리는 단지 연결을 잃고 고립되었을 뿐이다. 끊어진 연결고리를 다시 이을 때 우리의 회색빛 삶은 아름다운 색으로 빛날 수 있다.
이 책을 읽지 않는다면 당신이 우울한 진짜 이유를 알 수 없다. 가디언. 파트 3. 끊어진 것은 다시 연결할 수 있다. 삶의 가치를 회복하는 7가지 연결에 대하여. 공간과 관심으로의 연결. 오랜 상처에서 해방되다. 앞서 9장에서 소개한 빈센트 펠리티가 원했던 것은 그저 슬픈 사실을 발견하는 것이 아니라 해결책을 발견하는 것이었다. 전에도 말했지만 그는 유년기의 외상이 훗날 인생에서 우울과 불안을 야기하는 역할을 한다는 놀라운 증거를 발견한 의사였다. 그리고 그는 이 고통에서 사람들이 벗어나도록 돕고 싶었다. 그러나 어떻게 해야 할까? 그는 카이저 퍼머넌트 보험회사에서 건강보험을 가입한 모든 사람들에게 설문지를 보냄으로써 어느 정도 해답을 발견했다. 이 설문지는 어린 시절 겪을 수 있는 10가지 외상 사례들에 관해 묻고 이를 현재의 건강 상태와 연결했다. 이 조사를 1년 넘게 진행한 후에야 확실한 데이터와 함께 펠리티의 추측이 옳았다는 것이 증명됐다. 이들은 추가적인 실험을 시작했다. 카이저 퍼머넌트 보험에 가입된 환자를 도는 모든 의사들은 환자의 외상 관련 설문지를 살펴보도록 하라는 이야기를 들었다. 그리고 환자들이 유년기 외상으로 고통받은 경우 의사들에게는 간단한 지시사항이 주어졌다. 당신이 어린 시절 어떤 사건을 겪었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런 일이 벌어지다니 유감이에요. 그 경험에 대해 이야기 나누고 싶나요? 이런 식으로 말을 꺼내는 것이다. 만약 환자가 그러고 싶다고 이야기하는 경우 의사는 공감을 표하고 이렇게 물어야 한다. 그 사건이 당신에게 장기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느끼나요? 오늘날 당신의 건강과 관련이 있을까요? 실험의 목표는 환자에게 동시에 2가지를 제시하는 것이었다. 첫 번째는 그 외상 경험에 대해 이야기할 기회를 주는 것이다. 이 실험이 시작되면서 연구팀이 가장 먼저 발견한 것은 많은 환자들이 이전까지는 자신들에게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를 다른 사람들에게 제대로 설명해 본 적이 없다는 사실이다. 마찬가지로 중요한 2번째는 이들에게 아무도 그들을 평가하지 않을 것임을 보여주는 일이었다. 반면에 의사들의 목표는 환자들이 신뢰하는 권위 있는 인물로서 환자들이 겪은 일들에 대한 진정한 연민을 보여주는 것이었다. 의사들은 질문을 하기 시작했다. 일부 환자들은 그에 대해 이야기하려 하지 않았지만 많은 환자들이 입을 열었다. 어떤 환자들은 자신이 방치되거나 성적 학대를 받았거나 부모에게 폭력을 당했다고 설명했다. 대부분의 환자들은 이런 경험들이 오늘날의 건강과 연관이 있느냐는 질문을 스스로에게 해본 적이 없던 것으로 나타났다. 환자들은 그에 대해 생각해보기 시작했다. 마침내 결과가 나왔다. 권위적 인물의 진심 어린 공감과 관심을 받은 환자들은 질병이 확실히 감소한 것으로 보였다. 어떤 이유에서든지 의학적 도움을 위해 재방문하는 사례가 35% 감소했다.
수치심의 굴레에서 벗어나는 순간, 처음에 의사들은 환자들을 화나게 하거나 그들에게 수치심을 줄까봐 두려워했다. 그러나 아무도 불평하지 않았다. 추후 조사에서 많은 수의 환자들은 그런 질문을 받아 기뻤다고 대답했다. 더 작은 규모의 예비 연구에서 이런 질문들을 받은 후 환자들에게는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정신 분석가들과 토의할 수 있는 옵션이 주어졌다. 이 환자들은 그 다음에 신체적으로 아프다거나 약이 필요하다고 말하면서 다시 의사를 찾아올 가능성이 50% 이하로 떨어졌다. 놀라운 결과였다. 그 답이 수치심에 있다고 펠리티는 주장하고 있다. 다른 누군가에게 자신의 수치스러운 이야기를 하면서 그 사람은 깨달아요. 여전히 이 사람은 나를 받아들이는구나. 어쩌면 거기서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울과 불안을 비롯해 문제점을 야기하는 것은 그저 유년기 외상이 아니다. 그 사건을 마음속 깊이 가둬둘 때 마음은 곪기 시작하고 수치심이 자란다. 의사로서 펠리티는 그 사건을 막을 수 없었다. 그러나 환자들이 숨어서 느끼는 수치심을 없애는 일은 할 수 있었다. 굴욕감이 우울증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증거들은 많이 존재한다. 펠리티는 내게 말했다. 우리가 지금 하는 일들은 굴욕감과 빈약한 자아 개념을 매우 큰 폭으로 효과적으로 해결해 줍니다. 그는 이를 고해성사의 일종으로 봤다. 우리는 자신에게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누군가에게 이야기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우리를 가치없는 사람이라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이러한 과학 연구는 한 사람을 유년기 외상과 다시 연계하고 외부 관찰자가 이를 수치스럽게 보지 않는다는 점을 보여주는 것이 그 부정적인 효과들로부터 당사자를 해방시키는 확실한 길임을 보여준다. 다른 연구에서도 수치심이 사람들을 병들게 한다는 증거가 존재한다. 예를 들어 에이즈 문제에 있어서 자신들의 정체성을 드러내지 않은 클로짓 게이들은 커밍아웃을 한 오픈리 게이들과 비교해 평균적으로 2년에서 3년 정도 먼저 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당신의 일부를 감추고 혐오스럽게 생각하는 것은 당신의 생명을 갉아먹는다. 이 연구에 참여한 과학자들은 이러한 고무적 첫 발걸음을 기반으로 한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미래로의 연결. 현실적인 가능성이 필요하다. 우울과 불안을 극복하기 위한 노력과 시도들은 방해하는 장애물이 하나 더 존재한다. 그리고 그 장애물은 지금까지 내가 언급했던 그 어떤 것보다 거대하다. 내가 묘사했던 방식들로 단절된 관계를 회복하려 노력 중이라면 시간과 자신감이 필요할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이 둘 모두를 놓치고 있다. 대부분의 사람은 일을 한다. 그리고 미래에 대해 불안해한다. 이들은 지쳐가고 좀 더 거시적인 투쟁에 참여하는 것이 어려워진다. 지쳐버린 사람들에게 더 감당하라고 말하는 것은 그들을 조롱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 책을 작업하면서 나는 사람들에게
시간과 자신감을 돌려주도록 기획된 실험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됐다. 안전성을 위한 효과적인 도구. 1970년대 중반 한 무리의 캐나다 정부 관리들이 매니토바 시골에 있는 도핀이라는 이름의 작은 마을을 실험 구역으로 선택했다. 그곳에 사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유채를 키우는 농부였다. 주민들은 최선을 다해 일했지만 늘 생활고를 겪었다. 그러던 어느 날 도핀 주민들은 자신들이 실험의 참여자로 선발됐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오랫동안 캐나다 정부는 자신들의 복지 정책이 사람들을 충분히 보호하지 못하는 건 아닌지 궁금해하고 있었다. 복지국가의 핵심은 촘촘한 안전 그물망을 만들어 사람들이 가난해지고 불안해하는 것을 방지하는 것이다. 그러나 당시 캐나다에는 여전히 가난과 불안정이 만연했다. 무언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었다. 그때 누군가가 새로운 방식의 아이디어를 내놨다. 지금까지 복지국가는 빈틈을 막음으로써 운영됐다. 일정 수준 아래로 떨어지려는 사람들을 붙잡아 위로 밀어 올리는 것이었다. 그러나 충분한 돈을 가지지 못하는 것이 불안정의 문제라면 조건 없이 모든 사람에게 충분한 돈을 줬을 때 무슨 일이 벌어질지 이들은 궁금했다. 이들은 여기에 보편적 기본소득이라는 이름을 붙였다. 캐나다 정부는 한 지역에서 이를 시범적으로 실행해 보기로 했고 그렇게 몇 년 동안 도핀의 주민들은 일정 금액을 보장받게 됐다. 오늘날 가치로 약 2만 달러에 해당되는 돈을 주겠다는 약속이었다. 그리고 이들은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지켜보았다. 당시 토론토에는 젊은 경제학도 에블린 포르제가 있었다. 그녀는 이 실험에 관심을 가지게 됐지만 실험이 시작되고 3년 후 캐나다 정권이 보수당으로 옮겨가며 프로그램은 돌연 취소됐다. 보장됐던 소득은 사라져버렸고 모두 이 실험을 잊었다. 30년이 지난 후 젊은 경제학도 포르제는 매니토바 대학교의 의과대학 교수가 됐다. 그리고 그녀는 충격적인 사실들과 끊임없이 마주쳤다. 가난할수록 우울하거나 불안해질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것은 모두가 아는 사실이다. 또한 거의 모든 방면에서 아플 가능성도 높아진다. 미국에서는 소득이 2만 달러 미만인 사람이 7만 달러 혹은 그 이상 버는 사람보다 우울증에 걸릴 확률이 2배 이상 높다. 소유한 부동산에서 정기적인 소득이 생기는 사람은 아무런 부동산 소득이 없는 사람보다 불안 장애에 걸릴 가능성이 10분의 1 이상 낮았다. 나는 정말 믿기 어려운 사실을 알게 됐어요. 빈곤과 기분 전향용 약물들의 가짓수 간에는 직접적인 관계가 있다는 겁니다. 포르제는 당시 쓰였던 학술적 연구들을 찾아보기 시작했다. 그러나 아무것도 찾을 수 없었다. 5년이 넘는 추적 끝에 그녀는 답을 알게 됐다. 실험에서 수집된 데이터들이 폐기 직전 국가기록원으로 빼돌려졌다는 이야기가 들려왔다. 저는 그곳으로 갔어요. 그리고 대부분의 서류를 찾아냈어요.
그녀는 내게 말했다. 방대한 양의 데이터였다. 당시 권력을 잡은 보수파는 더 이상 누구도 이를 연구하지 않길 바랬다. 이들은 이 실험이 시간 낭비이자 자신들의 윤리적 가치에 대척된다고 생각했다. 포르제와 연구팀은 오래전의 기본소득 실험이 실제로 어떤 결과를 낳았는지 알아보기 위한 기나긴 작업을 시작했다. 동시에 연구팀은 살아남은 사람들을 추적해가기 시작했다. 그들은 실험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었다. 모두 그 실험이 삶에 미친 영향에 관해 이야기했다. 이들은 주로 이렇게 이야기했다. 돈은 보험과도 같았어요. 다음에 아이들을 계속 학교에 보낼 수 있을지, 공과금이나 세금 등을 낼 수 있을지 걱정하며 받는 스트레스를 없애준 셈이니까요. 사람들은 지속적인 불안정에서 벗어나 숨을 쉴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학생들은 학교에 더 오래 머물게 됐고 더 나은 학업 성취도를 보였다. 저체중 신생아의 숫자는 줄어들었다. 더 많은 여성들이 준비가 될 때까지 임신을 미룰 수 있었기 때문이다. 신생아를 낳은 부모들은 아기를 돌보기 위해 집에 더 오래 머물 수 있었고 일터로 서둘러 복귀하지 않았다. 총 노동시간은 감소했다. 사람들은 더 많은 시간을 아이들과 혹은 학습하면서 보냈다. 특히나 중요한 결과 하나가 내게 충격으로 다가왔다. 포르제는 사람들의 의료 정보를 훑었다. 그리고 감정 장애를 호소하려 병원을 찾는 사람들의 수가 줄어들었다는 것을 발견했다. 공동체 내의 우울과 불안은 확연히 줄어들었다. 입원을 해야 할 정도로 심각했던 우울과 기타 정신장애의 숫자는 겨우 3년 만에 9%가 줄어들었다. 사람들이 일상에서 견뎌야 했던 스트레스가 사라지거나 줄어들었기 때문이라고 포르제는 결론 내렸다. 다음 달 그리고 다음 해 안정적인 소득이 보장된다는 것을 알았기에 안정적인 미래를 그려낼 수 있었던 것이다. 기대치 못한 효과도 또 있었다. 안정적으로 살기에 충분한 돈이 있을 때 사람들은 육체적 고통은 물론 정서적 괴로움과 수치심을 안겨주는 직장을 그만둘 수 있게 된다. 그리고 시간이 흐르면서 이는 마을의 불평등을 감소시켰다. 극단적인 신분 격차로 인한 우울증을 감소시켜 줄 것이라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이었다. 포르제에게 이 모든 것은 우울증의 본질에 대한 근본적인 이야기였다. 단순한 뇌 장애였다면, 단순한 신체적 질병이었다면 빈곤과 그토록 강한 상관관계를 보이지 않았을 거예요. 분명 돈을 받은 사람들의 삶은 좀 더 편안해요. 그리고 이는 항우울제로 작용하겠죠. 그녀는 어느 날 이러한 프로그램에 대한 필요성이 모든 사회에서 증가하고 있다고 생각했다. 세상은 근본적으로 변화하고 있어요. 우리는 안정성을 되찾을 수 없을 것이다. 특히나 로봇과 기술이 점점 더 많은 직업들을 태물로 만들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는 모든 이에게 기본소득을 보장해주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다. 보편적 소득은 우리의 안정성을 위한
가장 훌륭한 도구다. 캐나다 국립기록원에서 포르제는 21세기를 위한 가장 중요한 항우울제 가운데 하나를 발견했다. 거절할 권리를 얻다. 나는 이 결과에 대해 더 자세히 탐구하고 싶었고, 그래서 네덜란드의 뛰어난 경제 역사학자 리트어르 브레흐만을 만나러 갔다. 그는 보편적인 기본소득에 관해서 유럽에서 가장 뛰어난 학자다. 그는 우리의 노동시장에서 실제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에 대해 생각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다고 했다. 중산층 사람들조차 고작 몇 달 후 자신의 삶이 어떨지에 대해 확신하지 못하는 만성적 확실성의 결여 속에서 살고 있다. 대안적인 접근법, 즉 소득의 보장은 이러한 굴욕감을 없애고 안정성을 준다. 그의저서 리얼리스트를 위한 유토피아 플랜에 나오듯 이 대안은 여러 지역에서 작은 규모로 시도되고 있다. 그는 여기에 패턴이 있다고 했다. 처음에 이 대안이 제안되면 사람들은 이렇게 말한다. 뭐? 돈을 그냥 준다고? 그건 노동윤리를 파괴할 거야. 사람들은 술 마시고 마약하고 TV를 보며 돈을 다 써버릴 거라고. 그레이트 스모키 산맥에는 북미 원주민 8,000명이 산다. 이들은 카지노를 열기로 결정했고 부족 내 모든 사람이 수익을 똑같이 나눠 갖기로 했다. 그 결과 이들은 연간 6,000달러의 수표를 받게 됐고 그 금액은 후에 9,000달러로 올라갔다. 사실상 이는 모두를 위한 보편적인 기본소득이었다. 외부인들은 그들이 미쳤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렇듯 보장된 소득은 하나의 커다란 변화를 이끌어낸 것으로 밝혀졌다. 부모들은 스트레스를 덜 받게 됐고 아이들과 더 많은 시간을 보냈다. 그 결과 ADHD와 아동 우울증 같은 행동 문제가 40%가량 떨어졌다. 나는 동일한 비교기간 동안 어린이들의 정신의학적 문제가 그 정도로 감소한 다른 사례를 찾아볼 수 없었다. 브라질부터 인도까지 전 세계적으로 이러한 실험들은 동일한 결과를 내놓고 있다. 이러한 프로그램은 커다란 변화를 일궈냈다. 브레흐만은 가장 큰 변화가 일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에서 나타난다고 말했다. 놀라울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하는 일이 무의미하면 이 세상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말한다. 소득 보장의 핵심은 사람들에게 거절할 권리를 준다는 것이다. 난생 처음 이들은 모멸적이거나 굴욕적인 아니면 극도로 괴로운 일을 그만둘 수 있게 된다. 결국 많은 우울과 불안을 야기하는 최악의 일들은 노동자들을 위해서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이는 돈이 많이 드는 제안이다. 진정한 소득 보장은 그 어떤 선진국에서도 국가재정의 커다란 부분을 요구할 것이다. 지금으로서는 유언한 목표다. 그러나 모든 선진화된 제안들이 처음에는 유토피아적인 꿈에서 시작됐다. 복지 국가에서 여성의 권리로, 그리고 소수자 차별 금지로 지금부터 토의하고 캠페인을 벌인다면 우리는 이 모든 절망을 야기한 요인들을 보다 선명하게 볼 수 있을 것이다. 브레흐만은 이것이
스스로 미래에 대한 확신을 잃은 사람들에게 안정적인 미래를 복원해주는 방법이라고 말했다. 또한 우리의 삶과 일상을 바꿔놓기 위한 방법이기도 하다. 나는 우리의 불안과 우울을 해결하기 위한 7가지 잠정적 히트들을 생각하며 이를 위해서는 우리 자신과 사회에 엄청난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을 인식하게 됐다. 그러자 그 어떤 것도 변할 수 없을 것처럼 느껴졌다. 이러한 생각들이 들 때마다 나는 가장 가까운 친구를 떠올렸다. 1994년 저널리스트 앤드류 설리번은 HIV 양성으로 진단받았다. 당시 에이즈의 공포는 최절정에 달해 있었다. 동성애자들이 전 세계에서 죽어나갔다. 마땅한 치료법은 없었다. 설리번은 동성애를 혐오하는 가톨릭 집안에서 자랐다. 어렸을 적에 그는 자신이 전 세계에서 유일한 동성애자라고 생각했다. 자신과 같은 사람을 TV에서도 길거리에서도 책에서도 본 적이 없었기 때문이다. 그는 생각했다. 이 불치병은 내가 자초한 것이고 내가 받아야 할 벌이야. 얼마 지나지 않아 그는 미국에서 가장 잘나가는 잡지 가운데 하나인 뉴 리퍼블릭의 편집자를 그만뒀다. 그의 가장 친한 친구였던 패트릭도 에이즈로 죽어가고 있었다. 설리번은 자신도 곧 그리 되리라 확신했다. 그는 죽음을 준비하려 프로빈스타운으로 갔다. 매사추세츠 케이프 코드 구석. 동성애자들이 모여 사는 곳이었다. 그의 여름, 바닷가 근처 작은 집에서 그는 책을 쓰기 시작했다. 책을 쓰는 것이 자신이 할 수 있는 마지막 일이라고 생각했고 파격적인 글을 쓰기로 마음먹었다. 동성 결혼의 허용도 제한할 예정이었다. 설리번은 이것만이 지금껏 자신을 올가매왔던 자기 혐오와 수치에서 자유롭게 해줄 유일한 방법이라고 생각했다. 부대 사람들에게는 도움이 될 거야. 1년 후 그의 책. 사실상 정상이 나왔을 때 친구 패트릭은 이미 죽고 없었다. 설리번의 주장은 터무니없다며 널리 조롱당했다. 심지어 동성애자들로부터도 공격당했다. 동성 결혼 허용을 주장한다는 점에서 그는 변절자이자 명예의 이성애자, 변태 등으로 불렸다. 레즈비언 어벤져스라는 단체는 그의 얼굴에 권총 표적을 그려넣은 사진을 들고 행사장에 나타나 항의했다. 설리번은 군중들을 보고 절망했다. 이 미친 생각은 분명 수포로 돌아가게 될 것이었다. 우울과 불안을 대처하기 위한 변화들을 부정하는 이들을 만날 때 나는 1993년의 여름으로 돌아가는 상상을 한다. 프로빈스타운의 바닷가 집에서 설리번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이다. 이건 미래에 벌어지게 될 일이야. 30년 후에도 너는 계속 살아있어. 알아? 놀라운 일이지? 그런데 잠깐만. 가장 기쁜 소식이 남아있어. 내가 쓴 이 책은 엄청난 움직임을 촉발하게 돼. 그리고 이 책은 동성 결혼을 허용하는 대법원의 주요 판결에서 인용될 거야.
그리고 나는 내가 미국 대통령에게 편지를 받은 다음날 너와 함께 있을 거야. 미국 대통령은 동성 결혼을 위한 투쟁이 내 덕에 어느 정도 성공을 거뒀다고 말할 거야. 대통령은 그날 무지개 깃발처럼 백악관 조명을 밝힐 거야. 그리고 너를 백악관 저녁 만찬에 초대할 거고 내가 해온 활동에 고마움을 표할 거야. 아, 그런데 그거 알아? 그 대통령은 흑인이란다. 모든 것이 공상과학 소설처럼 보였지만 결국은 이뤄졌다. 이 일은 오직 하나의 이유로 일어났다. 용감한 사람들이 함께 연대해 이를 바랬기 때문이다. 그래서 나는 스스로 되뇌었다. 우울과 불안의 사회적 원인들을 처리할 수 없다고 말하는 목소리가 들린다며 잠시 멈추고 깨달아야 한다. 그것이 우울과 불안 그 자체라는 것을 말이다. 그렇다. 우리가 지금 필요로 하는 변화들은 크다. 우리 앞에는 커다란 투쟁이 기다리고 있다. 현재의 상황을 부인할 수도 있지만 그렇다면 문제 안에 갇혀 있을 수밖에 없다. 불가능할 것처럼 보이는 것을 소망해야 한다. 그리고 성취할 때까지 쉬지 않아야 한다. 지금까지 책 읽어주는 그녀, 나라였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드려요. 우리 구독자님들, 새로운 달 2월이에요. 구정도 다가오고 많이 바쁘시죠? 2월은 아마도 금방 지나갈 것 같아요. 바쁜 일상에서도 마음의 여유를 잃지 마시길. 아시죠? 사랑합니다.